첫 번째 순서로 바이프로스트 박도현 대표님께서 직접 강연을 준비해 주셨는데요. 메타버스, NFT, 그리고 디파이라는 주제로 알찬 강연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바이프로스 박도현입니다. 토요일 아침인데도 많은 분이 오셨네요. 자,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가 메타버스, NFT, 그리고 디파이. 뭐 좋은 말들은 다 갖다 놨죠. 근데 요즘에 얘기하는 핫한 워딩을 전부 다 갖다 놨는데 제가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이 세 가지 단어가 어떤 식으로 엮여 있고 결국에는 어떻게 흘러갈 것이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의 생각과 비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 세 가지 워딩이 잘 살펴보면은 하나의 기술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돈의 흐름이 있고요. 그 돈의 흐름이라는 얘기가 나와서 간단하게 제가 여담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 어렸을 때부터 제가 좀 돈의 흐름에 관심이 많았어요. 남들보다 좀 더 어린 나이에 뭐 주식 투자도 해보고 그러다 보니까 돈을 벌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고 당연한 얘기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 돈의 흐름에 대해서 조금 더 진지하게 공부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대학에 가서 수학과 경제학을 공부했고요. 대학원에서 산업공학 석사를 받고 결국엔 금융공학 박사까지 받게 됐는데 그리고 나서 정말 돈이 어떻게 흘러다니는지 보고 싶어서 한국과 미국의 금융사에서 약 10년 동안 돈이 가장 응축돼서 결집력을 발휘하는 파생상품 쪽에서 약 10년간 거기에 대한 상품 설계와 만드는 일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지금까지 사실 교수로 재직 중인데 제가 이런 돈의 흐름에 계속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그리고 또 기술에 대한 거 그러다가 정말 충격을 받은 게 사실은 사토시 나카모토의 화이트 페이퍼가 2009년에 나왔잖아요. 근데 저는 그걸 진지하게 읽어본 게 2015년이었어요. 그 전에는 그냥 비트코인이라는 것이 약간 일종의 투기 수단 그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있다가 진지하게 비트코인의 백서를 읽는 순간 이것이 돈의 흐름을 어떤 기술적으로 남들의 간섭 없이 증명할 수 있는 정말 신기술이 아닐까 정말 번뜩이는 그런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했고 결국 이것이 세상을 바꿀 기술인 것 같다라는 생각에 2015년부터 저는 블록체인 쪽에 제 모든 역량을 걸기로 했습니다. 2016년에 블록체인 기술 기업인 파이랩 테크놀로지라는 회사를 설립을 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실제로 블록체인 위에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게 어플리케이션이라고 생각을 해서 어플리케이션 만드는 작업을 했더니 결국 블록체인이 가지고 있는 트릴레마라고 하는 문제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제시한 솔루션이 바이프로스트라는 멀티체인 솔루션이었고요. 그리고 나서 사실 지금 서두가 좀 길지만 이 얘기들이 제 강연의 모든 것을 다 함축하는 얘기라 조금 더 할게요. 근데 그리고 나서 어플리케이션들이 사실 그렇게 액티브하게 나타나지 않는 상황에서 저는 디파이라는 걸 컴파운드를 통해서 그리고 메이커다오를 통해서 찾아냈어요. 그리고 다시 초심으로 돌아갔죠. 블록체인이 어쩌면은 돈의 흐름에 관한 기술적인 답이라면은 디파이가 그것에 대한 근본적인 솔루션이 아닐까. 저희는 이 바이프로스트 위에 디파이를 설계해야 된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1년의 과정을 떠나서 개발 과정을 통해서 바이파이라는 솔루션을 지난 1월부터 솔루션을 얹고 그리고 서비스를 하기 시작했고요. 디파이 펄스 기준으로 전 세계 33개 랜딩 프로토콜 중에 저희가 15위 정도 하고 있는데 아직은 많이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그래서 사실 디파이가 나왔을 때 이제 드디어 블록체인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신호탄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디파이에 대해서 막 알려줬습니다. 제가 금융권에 오래 있다 보니까 금융권에 있었던 친구들한테 야, 너 10%짜리 CMA가 있으면 안 할 거야? 열광을 하더라고요. 근데 정작 컨셉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다들 되게 거부감을 먼저 가져요.
왜 거부감을 가질까? 많은 프로젝트들이 디파이를 매스 어답션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쓰게 하기 위해서 디파이를 좀 더 쉽게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유저빌리티를 높게 하기 위해서 그 접근성을 좀 더 좋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도 그게 문제점인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곰곰이 보니까 디파이가 갖고 있는 문제점은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리자면은 지금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이란 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AI도 있고 거기에 따른 뭐 딥러닝, 그다음에 뭐 빅데이터. 근데 여러분들 AI나 뭐 딥러닝이나 빅데이터에 대해서 정부가 강하게 규제한다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아니에요. 유독 암호화폐 진짜 싫어하잖아요. 디파이는 뭔지도 모르겠는데 막 규제하겠대요. 이게 왜 그럴까? 왜 이렇게 블록체인만 조금 싫어하지?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결국에는 답은 그 안에 디센트럴라이즈라는 말 때문인 것 같아요. 자, 분산화라는 말이 정부가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우리는 수천 년간 중앙화된 사회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걸 당연시 여겼어요. 정부가 발행해주는 신분증을 당연시 여기고 그리고 은행에서 얘기하는 기준금리를 당연히 받아들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분산화라는 말이 되게 듣기가 거북한 거예요. 마치 무정부주의자 같고. 그래서 정부는 더 싫어하고. 그래서 저는 그걸 깨닫는 순간 그렇다면은 블록체인이 세상을 바꾸는 시간은 결국 안 오는 것이냐 그런 고민에 빠졌는데 바로 오늘의 주제가 저의 그런 고민을 한 방에 싹 날려주는 그런 주제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맞습니다. 현실 세상에서는 디센트럴라이제이션이 받아들이기 되게 어려워요. 그렇다면 가상현실에서는 우리가 얘기하는 메타버스에서는 받아들일 수 있을까? 아니 혹이나 필요한 거 아닐까? 자, 저는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서론이 무려 7분 동안 제가 이런 얘기를 했지만 제가 말씀드린 이게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설명할 그 강연의 대부분의 모티베이션이 됐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조금 더 캐주얼하게 2021년 가장 핫한 키워드 뭐 아시겠지만 제 강연의 첫 번째 얘기인 뭐 메타버스죠. 어떤 증권사에서는 대학생 서포터스 대회를 수료식을 메타버스에서 하겠다. 그리고 어떤 학교에서는 채용 박람회를 메타버스에서 하겠다. 그리고 하물며 굉장히 보수적인 집단인 한국거래소에서 메타버스 전시관을 열었어요. 다들 메타버스 너무 좋아해요. 거기다 활용 점정을 찍은 사건이 얼마 전에 있었죠. 페이스북 이름이 메타로 바뀌었어요. 야, 메타가 정말 혁신적인 건가 보다. 자, 우리 그러면은 메타버스가 도대체 어떤 건지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간단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요. 이게 약간 그 교수의 버릇이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메타버스의 우선 가장 쉬운 예는 2018년에 만들어진 레디 플레이어 원이라는 영화죠. 이때는 메타버스라는 단어도 없었어요. 보시면은 삶은 되게 고루한데 그 사람이 메타버스 안에 들어가서 영웅이 되잖아요. 자, 이런 메타버스를 경제학적으로 좀 분석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에 대한 분석을 위해서 일단은 그냥 현실 세계를 한번 얘기해 보려고요. 현실 세계에서 가장 간단하게 우리는 경제 주체를 소비자, 그리고 생산자, 그리고 그 안에서 중앙기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앙기관은 정부가 될 수도 있고 은행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이러한 시스템에서 아주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수천 년간을 살아왔습니다. 저 중앙기관은 예전에는 왕이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정부 또 그리고 뭐 FRB 같은 중앙은행 그런 것들이 될 수 있죠. 자, 그렇다면은 메타버스에서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여러분들 로블록스를 해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생산자가 곧 소비자고 소비자가 곧 생산자입니다. 여기에는 중개기관이라는 게 어떻게 작동을 해야 될지 아직 몰라요. 메타버스 위에서 누군가가 나의 신분을 보증해 줘야 되는데 로블록스가 해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제페토가 해줄 수 있을까요? 메타버스 위에서는 정부가 없습니다. 그리고 은행이 없어요. 뭔가
우리한테 신뢰를 줄 수 있는, 우리가 지금까지 중앙화된 세상에서는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을 찾았지만 이제는 우리 가상현실에서는 신뢰가 필요 없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소위 말해서 trustless 플랫폼, trustable이 아니라 trustless 플랫폼이 필요한 그런 세상인 거죠. 자, 조금 더 쉽게 예를 들어 볼게요. 현실 세상에서는 우리가 정부가 발행해주는 신분증을 갖고요.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집이나 아파트나 뭐 예술품이 있으면은 그런 소유권을 등기를 통해서 공공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고, 혹은 자기가 직접 가지고 있으면서 내 소유권을 확인합니다. 자산 이전을 할 때는 은행을 통해서 거래를 하고요.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어떤 중앙기관에서 보증을 하고 저희는 거기서 안전하게 그 거래나 소유권에 대한 믿음을 갖습니다. 자, 가상현실에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기술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정부나 은행이 하는 이런 보증을 해줘야 됩니다. 가상현실의 아이디는 정부가 없기 때문에 DID나 NFT를 통해서 보증을 받아야 되고요. 소유권은 사실 가상현실에서 소유권을 정말 위변조 불가능하게 자신이 갖고 있을 수 있다라는 기술력은 NFT밖에 없습니다. 오늘 부산 NFT 컨퍼런스처럼 NFT가 정말 중요한 이유죠. 그리고 자산 이전, 중개기간 없는 자산 이전은 디파이에서 가능합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이 블록체인 위에서 가능하고, 그리고 각각의 이런 증명을 해주는 체인들이 여러 개 존재할 때 그런 블록체인에 대한 멀티체인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블록체인 위에 있을 때 자기의 소유권 혹은 자신의 아이디를 NFT로 증명을 한다면은 그런 것들을 다 아우를 수 있는 지갑 서비스도 필요하겠죠. 자, 저희가 바라보는 이코노믹 포인트 오브 뷰에서 가상현실과 그리고 현재는 비슷하면서도 이렇게 많이 달라져 있어요. 자, 이제 NFT 관점에서 세상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그림은 NFT화된 그림은 아니에요. 제가 그냥 요즘 NFT 시장이 얼마나 핫한지를 보여드리려고, 이 앞에 있는 고갱의 그림은 이게 아마 팔린 그림 중에 가장 비쌀 거예요. 개인 거래로 약 3,200억에 얼마 전에 팔렸다고 하는데, 그리고 그 옆에 있는 피카소의 그림은 뉴욕 크리스티 경매장에서 약 2천억 정도에 팔려서 경매장에선 가장 비싼 가격에 팔린 그림이라고 합니다. 이게 현실 세상이에요. 자, NFT가 요즘에 어떻게 팔렸을까요? 아, 이게 그림이 좀 작네요. 크립토펑크 아시죠? 여기 오셨으면 크립토펑크에 들어보셨을 텐데, 크립토펑크에 저기 잘 안 보이지만 제일 조그만 그림이 불과 얼마 전에 6,300억에 거래됐죠. 물론 플래시론을 통한 약간 가상의 가짜 거래 금액이긴 했지만 크립토펑크에 있는 만 개의 그런 NFT들이 사실 굉장히 비싼 가격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앞에서 얘기한 그 유명한 예술가들 고갱과 피카소를 단박에 누르고, 물론 플래시론을 통한 가상적인 가격 형성이었긴 하지만 전 세계에서 역사상 가장 비싸게 거래된 미술품으로 남을 수도 있게 되었어요. NFT가 1년도 안 된 그 역사를 가지고 있는 NFT가 이런 일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하물며 소더비는 NFT 전용 경매장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우리 잘 알고 있는 일론 머스크 아저씨 전 여자친구가 만든, 뭐 이쁘긴 하지만 이게 60억짜리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시장들이 지금 NFT예요. 자, 그러면은 제가 질문을 하나 할게요. 이렇게 몇십억짜리 NFT 사서 그 산 친구들 뭐 할까요? 뭐 제 주변에도 되게 비싼 가격에 NFT를 산 친구들이 있는데 NFT 갖고 뭐 하지? 그들이 하고 있는 게, NFT의 지금 가장 큰 쓰임새가 뭐냐면은 자기 푸사예요. 텔레그램 푸사나 아니면 카카오톡 푸사가 NFT의 가장 큰 활용도가 되더라고요. 몇 억을 써서 그걸 샀는데 블록체인 위에 거기에 내 소유권을 증명해 놨는데 결국엔 푸사밖에 안 된다. 푸사를 위해서 그렇게 열광하고 있나요? 뭔가 다른 게 있지 않을까요? 그들은 다른 걸 보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 NFT가 전 세계에 단 하나밖에 없는, 내가 소유권을 갖고 있고 누구나 다 소유권을 알고 있는 NFT가 만약에 가상현실에서
나를 대변할 수 있다면 그런 생각으로 사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이게 다가올 우리의 미래일지도 모릅니다. 자, 메타버스에서 NFT가 어떻게 쓰일지 정말 약간은 간결하게 한번 만들어 봤는데, 이게 무슨 옛날에 싸이월드에 자기 집 꾸미기 같은 거 벽에 아까 얘기한 일론 머스크 전 여친의 60억짜리 그림을 걸어놓고 제 거예요. 그리고 저는 10억짜리 크립토 펑크 얼굴을 가진, 그리고 샤넬에서 얼마 전에 나온 리미티드 에디션 NFT를 들고 있어요. 자, 기성세대가 보기에는 이게 다 합치면은 지금 수백억에 해당하는 금액인데, 기성세대가 볼 때 이게 얼마나 미친 짓이냐라고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정말 과시하고 싶은 인간의 본성을 드러내는 것이 아닌가. 현실에서가 아니라 메타버스에서조차도 나를 과시하고 싶은, 결국 이 NFT 시장은, 여러분들이 지금 와 계시는 이 NFT 시장은 간단하게 장난 같아 보이고 그림만 있어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한 5년 후에는 이 세상의 예술품 시장, 그리고 게임 아이템 시장, 명품 시장을 모두 다 합친 시장보다 더 클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 어마어마한 포텐셜을 가진 시장을 앞에 보고 있는 거죠. 자, 결국에는 NFT가 그렇게 거래가 된다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유권도 그렇고, 뭐 제가 그림을 60억짜리 갖고 있는데 누가 100억에 사겠다, 마켓플레이스가 필요하겠죠. 이런 NFT들은 거래가 되면서 그 의의를 가질 거고, 그리고 그 NFT를 거래하는 마켓플레이스는 전 세계에서 여러 프로토콜들이 지원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 NFT의 거래는 우리가 믿을 수 있느냐라 믿음이 필요 없는 trustless 플랫폼에서 그것을 지원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대한 결제 방식은 여러 가지 암호화폐가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한 결제 플랫폼도 갖가지 프로토콜들이 진행을 할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러한 세상이 정말 멀지 않은 곳에 있다면,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제가 바라보는 돈의 흐름이 맞다면 여기서 뭐가 필요할까요? 지금 이러한 마켓플레이스가 아직 조금씩 존재하고 있지만, 자라나고 있지만, 아직 필요한 게 너무 많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가상화폐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지갑도 필요하고, 그러한 플랫폼이 필요하고, 이런 멀티체인 위에서 구동할 수 있는 디파이가 필요해요. 저희는, 제가 돈의 흐름에 대해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관심이 많았다. 어렸을 때부터 그게 저의 특기였던 것 같아요. 조금 냄새를 잘 맡는다. 저는 요즘에 정말 흥분돼요. 와, 이 가까울 미래가, 제가 지난 5년 동안 믿어왔던 블록체인의 혁신이 진짜 현실화가 되는, 결국 디파이를 통해서, NFT를 통해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실 세상에서 디센트럴라이즈를 얘기하는 거는 일단은 규제기관이 너무 싫어합니다. 그들이 싫어하는 단어예요. 하지만 가상현실에서는, 메타버스에서는 그들이 그 안에서 그들의 법적인 규제를 하기 힘들어요. 가상현실은 우리가 기술로서 완성시킨 것만큼 결국에서는 거기서 신뢰나 중개기관도 우리가 기술로서 만들어야 되고요. 그런 것들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trustless 플랫폼, 신뢰가 필요 없는 플랫폼만이 가능하고, 그런 플랫폼이 우리가 알고 있는 블록체인이며, 그리고 그 위에서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금융 시스템이 바로 디파이인 겁니다. 저의 오늘의 강연의 주제가 메타버스, NFT, 그리고 디파이. 어느덧 30분이 지나니까 이게 결국은 하나로 돌아가는구나 라는 그런 말을 이해하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바라보는 미래예요. 자, 메타버스가 있다고 해서 현실 세상이 없어지는 건 아니죠. 현실 세상이 좀 쓰레기 같더라도 메타버스는 당연히 현실은 있습니다. 레디 플레이어 1에서도 그 빈민가에서도 사람들은 살고 있고요. 뭔가 가상현실을 가기 위한 도구를 착용하는 순간 자기가 슈퍼히어로처럼 바뀌긴 하지만, 현실은 존재하고 그 현실은 센트럴라이즈 된 세상입니다. 그 현실에는 여전히 정부가 존재하고, 여전히 은행이 존재하고, 여전히 규제기관이 존재해요.
그 현실에서도 우리는 NFT를 사고 팔 수 있고 그 현실에서도 디파이에서 일드 파밍을 할 수 있고 레버리지를 통해서 현실 세상에서의 돈을 굴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메타버스에서는 현실 세상과 다른 규제 기관이 존재합니다. 메타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이 규제 기관이 될 수 없고 메타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이 은행이 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 세상에 있는 그 중앙화된 기관들은 가상현실에서는 트러스트레스 플랫폼이 작동을 할 것이고 그것이 결국에는 금융은 디파이고 거기에서 모든 필요한 기술적인 테크닉들은 블록체인 쪽에서 서포트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가상현실도 역시 가상현실을 제공하는 플랫폼들이 중앙화된 서비스를 하겠죠. 결국 미래는 센트럴라이즈 된 세상과 디센트럴라이즈 된 세상이 같이 공존할 것이고 거기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밑바닥에 그 모든 것을 제공하는 기술은 블록체인이 될 것입니다. 가장 안전하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신뢰가 필요 없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 것이고요. 여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툴이 뭐가 있을까? 내가 현실 세상에서 산 NFT를 가상현실로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툴이 뭘까? 가장 간단하게는 현실 세상에서 NFT를 샀다면 블록체인이 위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지갑 서비스가 필요할 것이고요. 그리고 그러한 지갑이 여러 개의 체인 위에서 작동할 수 있어야 하고요. 그게 저희 바이프로스트에서 바라본 가까운 미래이고 그리고 저희 바이프로스트가 바라보는 메타버스에서의 금융과 현실에서의 금융의 접점입니다. 저희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되게 단기적인 거를 보고 달리는 그런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많은데 저희가 지금 바이프로스트를 시작한 게 벌써 4년이 됐어요. 어떻게 보면 블록체인 회사로서는 정말 천천히 그리고 긴 호흡으로 가고 있는데 저는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게 결국에는 하나하나의 어떤 패셔너블한 그리고 남들이 막 어떤 호응할 만한 그런 걸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멀지 않은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만약에 10년 후, 20년 후라고 생각하면은 그럼 힘들겠죠. 힘들 것 같아요. 저 스스로도. 하지만 지금 세상이 바뀌는 속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속도의 한 4배 정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인류학자들이. 그렇다면은 정말 빠른 시일 안에 몇 년 안에 우리가 꿈꾸는 이런 세상이 오지 않을까? 그럼 우리가 꿈꾸는 이런 세상에서 정말 필요한 것들을 미리 만들어 놓고 개발을 미리 해놓고 우리가 틀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틀렸다고 느껴지고 트렌드가 바뀌면은 그 바뀌는 트렌드에 또 재빠르게 적응하는 것이 바로 스타트업의 생존 전략입니다. 저희도 지난 4년간 굉장히 많은 피보팅을 해왔어요. 큰 그림은 변하지 않은 것 같았지만 그래도 작게 끊임없이 기술적인 트렌드에 맞춰가려고 노력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남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도 알게 모르게 여러 개의 그 일반 회사들이 저희와 같이 일을 하려고 노력 중이고 접점을 맞춰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NFT 부산 저는 정말 이렇게 큰 컨퍼런스일 줄은 몰랐어요. 많은 사람들과 이렇게 많은 NFT 회사들이 있는지도 몰랐고요. 제가 해외를 돌아다니면서 사실 코로나 이전에는 굉장히 많은 그 행사에 참여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는데 코로나 시기 동안에 온라인으로만 만나다가 이렇게 대면 컨퍼런스를 처음 한 게 정말 되게 그리웠었는데 반갑고요. 그러면서도 NFT가 우리나라는 이제는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스스로 생각하지만 기술적인 측면에서 계속 치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항상 인터넷 강국이라고 말하는 만큼 이런 NFT와 같은 이런 것들이 우리의 차세대 먹거리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거기에다가 저희의 이런 비전을 발표함으로써 바이프로스트는 이 안에서 저희가 사실 꿈꾸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하나 저희 계획에 맞춰서 개발을 하고 있고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들을 밖에 나가서 말하는 게 정말 어려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바이파이라는 그런
랜딩 프로토콜이 지금 대부분에 있는 랜딩 프로토콜들이 그냥 랜딩 보로잉만 하고 있지만 저희는 그 위에다 상품을 얹기 시작했는데 그런 혁신적인 프로덕트들에 대해서 얼마나 제대로 막 말을 하고 다니지 못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긴 하지만 저는 항상 꾸준히 길게 그리고 쉬지 않고 간다면은 결국에는 우리를 누군가 쓰게 될 것이고 같이 일을 하게 될 것이고 결국 우리가 세상을 바꾸는 그 전환점에서 우리의 발자취도 남지 않을까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자, 오랜 시간 동안 저의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